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이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이던 시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것은 미사일도 아니고 전투기 숫자의 경쟁도 아니었다. 진짜 공포는 단 하나, 고성능 항공기용 엔진 기술이 더 이상 몇몇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엔진을 만들 수 없으면 전투기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항공우주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선전용 문구로 전락한다는 냉혹한 현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나라가 수십 년간 지켜온 금단의 영역이 바로 고출력 항공기 엔진 기술이었다. 특히 고온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핵심 소재 기술과 연소 제어 기술은 동맹국에게조차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전투기를 수출해도 엔진은 반드시 봉인된 상태로 공급되었고 유지보수와 개량의 주도권은 끝까지 원제작국이 쥐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시 이 구조 안에 묶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처럼 보였지만 엔진만큼은 언제나 외부 의존이라는 족쇄를 달고 있었다. KF-21 개발 초기부터 가장 민감한 문제로 지적된 것도 바로 엔진이었다. 기체 형상, 항전 장비, 레이더 기술은 빠르게 따라잡았지만 엔진은 여전히 넘지 못한 마지막 장벽으로 남아있었다. 이 장벽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 외교, 안보가 얽힌 거대한 권력 구조였다. 엔진을 만들 수 없는 국가는 결국 군사주권의 절반을 포기한 국가와 다르지 않았다. 전시의 부품 공급이 차단되는 순간 전투기는 이륙하지 못하고 개량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성능 향상은 영원히 멈춘다. 한국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해왔다. 그러나 세계 질서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엔진 기술은 더 이상 자유로운 교역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기존 강대국들은 기술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중견 국가들은 하나의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었다. 포기하거나 스스로 길을 만들거나. 대한민국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출발점은 기존 항공기 엔진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극한 온도 환경을 전제로 하는 고속 추진 기술, 램제트 개념 연구였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었다. 기존 질서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램제트 개념은 정지 상태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초고속 영역에서는 기존 터보팬이나 터보제트보다 압도적인 효율을 가진다. 문제는 단 하나, 내부 연소 온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었다. 2000도를 넘어 2200도에 이르는 극한 환경에서는 기존 금속 합금은 형태를 유지조차 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한국 엔진 기술의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 단순히 출력 수치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한계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영역에 들어선 것이다. 이는 항공우주 산업이 아니라 재료과학, 물리학, 연력학이 동시에 요구되는 전장과도 같았다. 실패는 수없이 반복되었고 실험 데이터는 번번이 기존 이론을 배반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의미 없는 시행착오가 아니었다. 기존 강대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온 경험치를 한국은 압축된 시간 안에 통과해야 했다. 수백 번의 연소 실험, 수천 시간의 고온 테스트, 그리고 수많은 파손과 붕괴를 거쳐 하나의 사실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엔진 기술의 핵심은 출력이 아니라 온도를 견디는 능력이라는 점이었다. 이 깨달음은 한국 엔진 개발 전략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단기적인 전투기 탑재용 엔진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핵심 기술로서의 고온 추진 시스템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방향 전환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세계를 놀라게 할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점이 200도라는 숫자는 단순한 성과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물질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계의 선이며 이 영역에 발을 들인 국가는 단숨에 기술 지형의 최상위 레벨로 진입하게 된다. 한국은 바로 이 경계선 앞에 서 있었다. KF-21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전투기 프로젝트를 넘어 이 거대한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기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엔진 내부에서 금속과 열, 압력과 연소가 벌이는 사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싸움의 결과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한국이 과연 엔진 기술이라는 마지막 문을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도전자에 그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만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램제트 엔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공상과학에 가까운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정지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못하고 일정 속도 이상에 도달해야만 연소가 유지되는 구조는 기존 항공기 엔진의 상식과 완전히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비상식적인 구조가
고속 영역에서 기존 엔진을 압도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기존 터보팬이나 터보제트 엔진은 압축기와 터빈이라는 복잡한 회전체 구조를 필요로 한다. 이 구조는 일정 속도까지는 효율적이지만 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기 흡입과 압축 과정에서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회전체를 제거하고 고속 비행 자체로 공기를 압축한다. 속도가 곧 압축기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속도가 빠를수록 효율이 증가하고 이론적으로는 출력 한계가 크게 확장된다. 하지만 대가 역시 가혹하다. 내부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온도는 기존 항공기 엔진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는다. 2000도를 넘는 순간 대부분의 금속 합금은 구조적 강도를 잃고 연화되거나 파괴된다. .200도라는 수치는 단순한 실험 목표가 아니다. 항공우주공학에서 이 온도대는 기술 문명과 자연 법칙의 경계선으로 여겨진다. 이 영역에서는 금속의 결정 구조가 붕괴되고 열팽창과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며 미세한 균열 하나가 전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 연소 안정성, 냉각 구조, 재료 선택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엔진은 즉시 파괴된다. 세계적으로 이 온도 영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러시아조차 해당 기술을 군사기밀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개된 정보는 극히 단편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영역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기존 엔진 개량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이 램제트 개념을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 강대국들이 구축해놓은 터보 계열 엔진 기술의 벽은 너무 높고 이미 완성된 질서였다.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영원히 추격자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 반면 램제트 영역은 아직 미개척 구간이 많았고 이론과 실험의 간극이 존재했다. 즉 후발주자에게도 기회가 있는 분야였다. 하지만 기회는 곧바로 위기로 이어졌다. 램제트 엔진은 단순히 고온을 견디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공기 유입 속도 변화에 따른 연소 불안정, 충격파 형성, 압력 변동, 연료 분사 타이밍 등 수십 개 변수가 동시에 작동한다. 하나라도 제어하지 못하면 연소는 폭발로 변하고 엔진은 즉시 파괴된다. 한국 연구진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도 바로 이 연소 안정성이었다. 이론상 가능한 구조가 실제 실험에서는 반복적으로 실패했다. 연소실 벽면이 녹아내리고 미세균열이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압력 진동으로 인해 실험 장비 자체가 파손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를 중단하거나 개념 연구 수준으로 후퇴한다. 그러나 한국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실패 데이터를 그대로 축적했고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온 환경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연소가 아니라 물질 반응을 분석했고 출력이 아니라 구조 붕괴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존 항공기 엔진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이 도출된다. 램제트 엔진의 성패는 연소 기술이 아니라 신소재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었다. 연료 분사 방식이나 형상 설계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2200도 환경을 견디지 못하면 그 어떤 이론도 의미가 없었다. 결국 핵심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 시점부터 한국 엔진 기술 개발은 단순한 항공우주 프로젝트를 넘어선다. 재료 과학자, 물리학자, 연력학 전문가들이 동시에 투입되었고 기존 산업 경계를 허무는 융합 연구가 본격화된다. 엔진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정이 되었다. 램제트 엔진을 향한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2단계는 진짜 싸움의 시작에 불과했다. 2200도를 견디는 물질이 가능하다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영역이 바로 세계 엔진 강국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핵심, 초고온 신소재의 영역이었다. 초고온 신소재라는 영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한국 엔진 개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으로 전환되었다. 2단계에서는 설계도나 시뮬레이션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단위의 구조와 그 구조가 2200도라는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붕괴되고 재배열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기존 항공기 엔진에 사용되던 니켈 기반 초내열 합금은 이 영역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1600도 수준까지는 견딜 수 있었지만 2000도를 넘는 순간 결정립 경계가 무너지고 미세 균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냉각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즉, 구조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꿔야 했다. 이때 한국 연구진이 선택한 방향은 기존 강대국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온 영역과 맞닿아 있었다. 바로 세라믹 기반 복합 소재와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물질 구조였다. 이 소재들은
금속처럼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세라믹처럼 고온 안정성을 확보해야 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 구현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가장 큰 난관은 열 충격이었다. 2200도 환경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면 소재 내부에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응력이 축적된다. 이 응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은 다음 연소 사이클에서 치명적인 파괴로 이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녹지 않는 소재가 아니라 반복되는 극한 환경을 견디는 소재가 필요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항공우주 산업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접근을 택했다. 완성형 소재를 먼저 만들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는 과정을 먼저 관찰했다. 의도적으로 소재를 붕괴시키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구조가 먼저 무너지는지를 집요하게 분석했다. 실패 자체를 연구 데이터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전환점이 등장한다. 고온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강도가 아니라 미세 구조의 불균형이라는 사실이었다. 동일한 조성의 소재라도 결정 배열과 미세 공급 분포에 따라 수명은 극단적으로 달라졌다. 이는 제조 공정 자체가 성능을 결정한다는 의미였다. 그 순간부터 엔진 신소재 개발은 단순한 재료 연구를 넘어 제조 기술과 직결되기 시작했다. 분말 입자의 크기, 소결 압력, 냉각 속도, 미세 코팅 두께까지 모든 요소가 통제 대상이 되었다. 5차 허용 범위는 기존 산업 기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실험 하나에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외부에서는 이 과정을 비효율적인 집착으로 보았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실험을 진행할수록 파괴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2000도를 넘기지 못하던 소재가 2100도를 버텼고 이후 2150도 그리고 마침내 2200도 구간을 진입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숫자의 돌파가 아니었다. 한 번이라도 2200도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소재가 극한 환경에서의 물질 거동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였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제한된 국가만이 도달한 영역이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엔진 기술은 더 이상 실험실 수준의 연구가 아니게 된다. 축적된 데이터와 공정 기술은 점차 체계화되었고 특정 조건에서 반복 재현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 이는 곧 실험이 아니라 기술로 인정받는 기준선이었다. 초고온 신소재의 확보는 단순히 램제트 개념 하나를 위한 성과가 아니었다. 이 기술은 향후 모든 고출력 추진 시스템의 기반이 된다. 출력이 증가할수록 온도는 상승하고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출력의 상한선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손에 넣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곧 출력이라는 또 다른 금기를 건드리게 만든다. 4만 파운드라는 숫자가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라는 수치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이 영역은 단순히 출력이 높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 단위의 기술 축적과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동시에 뒷받침되어야만 접근 가능한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기존 강대국들조차 이 수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의 시행착오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중요한 점은 4만 파운드가 단일 엔진에 곧바로 적용된 실전 수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접근한 것은 특정 엔진의 즉각적인 양산 출력이 아니라 고온 고압 환경에서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출력 한계를 기술적으로 계산하고 검증하는 단계였다. 즉, 출력 경쟁이 아니라 출력의 구조적 가능성을 증명하는 싸움이었다. 출력은 단순히 연료를 더 태운다고 증가하지 않는다. 연소 압력이 상승하면 내부 온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곧 소재 파괴로 이어진다. 따라서 4만 파운드 급 출력 논의의 출발점은 언제나 온도와 압력의 균형이었다. 앞선 단계에서 확보한 2200도급 신소재 기술이 이 지점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한국 연구진은 기존의 엔진 출력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회전체 기반 엔진의 출력 공식을 램제트 계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공기 유량, 연소 압력 유지 시간, 열 방출 제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출력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은 기존 항공기 엔진과는 전혀 다른 기준선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출력 수치에 대한 오해였다. 외부에서는 4만 파운드라는 숫자가 마치 현재 KF-21에 즉시 탑재 가능한 엔진 출력인 것처럼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래 고속 추진 시스템에서 이론적으로 확보 가능한 상한선을 의미하는 개념적 수치였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적 논의는 쉽게 왜곡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수치를 단순한 홍보용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든 출력 계산은 실제 실험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었고 고온 연소 조건에서 구조가 유지되는 시간, 압력 변동, 폭, 냉각 효율이 모두 수치로 검증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실험은 의도적으로 실패 조건까지 밀어붙여 진행되었다. 어디까지가 안전 영역이고 어디서부터 붕괴가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접근은 출력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출력은 결과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변수들의 집합이라는 인식이었다. 온도를 견디는 소재, 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구조, 연소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이 결합될 때 출력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이 논리는 기존 엔진 개발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이 단계에서 한국 엔진 기술은 단순한 추격자의 위치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기존 강대국들이 완성된 결과를 비공개로 유지해온 반면 한국은 출력에 도달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있었다. 이는 단기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기술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접근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출력 논의가 특정 기종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KF-21은 이 기술 축적의 출발점이자 시험대 역할을 수행하지만 핵심은 엔진 플랫폼 자체에 있다. 동일한 고온, 신소재와 연소 제어 기술은 무인기, 극초음속 비행체, 차세대 추진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 출력 4만 파운드라는 수치는 바로 이 확장 가능성을 상징하는 기준선이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엔진 기술을 단순한 실험 단계로만 볼 수 없게 된다. 출력, 온도, 소재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엔진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KF-21이라는 플랫폼을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 위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KF-21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엔진 기술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의 KF-21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KF-21은 흔히 하나의 전투기 프로젝트로만 인식되지만 엔진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KF-21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 엔진 기술이 단계적으로 축적되고 검증되는 하나의 중심 플랫폼이었다. KF-21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검증되는 기술들이 진짜 핵심이었다. 초기 KF-21 개발 단계에서 가장 민감했던 부분도 바로 엔진이었다. 기체 설계와 항전 장비는 국산화 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엔진만큼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개발 일정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국산 엔진 개발을 포기했다는 의미와는 전혀 달랐다. KF-21은 처음부터 국산 엔진으로 즉시 대체될 전투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시점을 대비해 기체의 구조와 공간, 냉각 여유, 전력 분배 체계를 미리 확보해두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단기 성능보다 장기 확장성을 우선시한 전략적 설계였다.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실험실에 가까웠다. 실제 비행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 분포, 진동 패턴, 공기 유입 변화는 어떤 지상 실험실에서도 완벽히 재현할 수 없다. KF-21은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시험대였고 엔진 개발에 필요한 수많은 변수를 실제 운용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였다. 한국 엔진 기술 개발진은 이 데이터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출력과 온도는 이론보다 훨씬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기체 전체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엔진 단독 성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고 기체와 엔진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 설계 접근이 필수적이었다. 이 통합 접근은 국산 엔진 개발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해외 엔진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운용 환경과 작전 개념에 최적화된 엔진을 만들겠다는 목표였다. 이는 출력 수치 경쟁보다 훨씬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KF-21을 중심으로 축적된 데이터는 램제트 개념 연구와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고속 비행 구간에서의 공기 유입 특성, 열 집중 구간, 구조 응력 분포는 램제트 및 차세대 추진 시스템 연구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었다. 즉, KF-21은 기존 엔진 기술과 미래 엔진 기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엔진 기술 생태계도 빠르게 확장된다. 단일 기업이나 연구소 중심이 아니라 소재, 가공, 센서, 제어 알고리즘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엔진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산업 기반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접근을 취한 국가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완성된 엔진을 확보한 뒤
기체를 설계하거나 반대로 기체에 맞춰 엔진을 조정하는 방식에 머문다. 반면 한국은 기체를 활용해 엔진 기술을 키우고 엔진 기술을 통해 다시 기체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가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 더 이상 해외 기술을 따라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엔진 기술이 독립적인 생태계를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생태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이러한 기술 축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은 과연 어느 위치까지 올라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세계 엔진 기술 지형 속에서의 냉정한 평가로 이어진다. 그 결론은 다음 단계에서 명확해진다. 세계 항공기 엔진 기술의 서열은 공개적으로 선언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단순히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고온, 고압 환경을 통제하고 출력의 상한선을 스스로 계산하며 핵심 소재와 제조 공정을 외부 통제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국가만이 진입할 수 있는 계층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세계는 오랫동안 소수의 국가만을 엔진 강국으로 분류해왔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넓은 기술 스펙트럼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된다. 군용과 민수용을 아우르는 완성도, 극한 조건에서의 신뢰성, 대규모 양산 능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그 뒤를 잇는 영국과 프랑스는 고급 합금과 정밀 가공, 러시아는 극한 환경 대응 능력과 독자 설계 철학으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해왔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와 국가주도의 집중 개발로 빠르게 격차를 좁혀왔다. 이 5국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모두 고온 소재, 연소 제어, 출력 설계, 시험 평가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기준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엔진의 핵심 영역이 아직 외부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2200도급 초고온 환경을 반복적으로 견딜 수 있는 신소재 확보, 고온 연소 조건에서의 구조 안정성 데이터 축적, 출력 상한선에 대한 독자적 계산 모델 구축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었다. 이는 엔진 기술의 가장 깊은 층위에 접근했음을 의미했다. 외부에서 제공받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였다. 이 시점에서 한국 엔진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조립이나 개량 수준으로 분류될 수 없게 된다. 비록 대량 양산과 장기간 실전 운용이라는 마지막 단계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기술적 자립의 핵심 조건은 이미 충족되기 시작했다. 특히 초고온 신소재와 출력 설계 능력은 가장 높은 진입장벽으로 여겨져 왔던 영역이었다. 세계 엔진 기술 지형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 영역을 한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통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기술 발전 경로 자체를 재구성한 결과였다. 램제트 개념 연구, 고온 소재 집중 투자, 통합 데이터 기반 접근은 모두 이 전략의 일부였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아직 한국은 완성형 고출력 엔진을 대규모로 양산해 장기간 운용한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술 서열은 완성품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래 기술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 방향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이미 기존 5대 엔진 강국과 동일한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다. 아직 자리를 완전히 굳힌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관찰자나 추격자의 위치도 아니다. 기술 논의의 주체로서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는 국제공동연구와 차세대 추진 시스템 논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KF-21은 이 변화의 출발점이자 상징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전투기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국 엔진 기술이 스스로의 한계를 정의하고 넘어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램제트, 초고온 신소재, 출력 상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었고 그 흐름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 엔진 기술의 진짜 의미는 현재의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열리는 선택지에 있다. 더 높은 출력, 더 극한의 환경, 더 빠른 속도를 향한 문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 과거에는 몇몇 국가만이 독점하던 영역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것이다. 세계는 지금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한국은 더 이상 엔진 기술의 주변부에 머무는 국가가 아니다. 이제는 기준을 다시 쓰는 쪽에 가까워지고 있다.